여러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안전하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꽤 솔깃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금융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옵티머스 사태의 투자 권유 멘트였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기획사죠. 이 JYP 엔터테인먼트도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이 묶였고, 이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거죠.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투자금 자체는 못 돌려받아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는 받을 수 있어. 약간 묘한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원고는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입니다. 피고는 NH투자증권이고요. 운용사인 옵티머스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 중개업자입니다. 자, 운용사는 옵티머스고요.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한 주체이죠. 신탁업자는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신탁업자가 뭐냐?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돈도 관리하고, 그리고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서 취득한 그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펀드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된 내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운용사 옵티머스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투자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지시합니다. 하지만 돈을 직접 만지지는 않아요.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일종의 금고입니다. 펀드 재산을 보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운용사인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서 자산을 사고 팝니다. 투자 중개업자인 NH투자증권은 일종의 창구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수익증권을 팔고,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신탁업자에게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펀드의 환매 청구의 상대가 됩니다. 투자자가 창구인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을 하면 펀드 판매회사는 그 돈을 신탁업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신탁업자는 받은 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죠.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서 펀드 자산을 사고 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이 거쳐가는 통로일 뿐 그 투자금을 자기 재산으로 보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투자금을 받은 즉시 신탁업자로 넘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금 흐름이 판매사가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느냐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사실관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2019년 4월 내지 6월까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이래요. 건설회사가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갖는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의 투자 방법이 제시됐어요. 한 가지는 신탁업자가 하나은행이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양도받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은행이 이 공공기관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의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까지 인수하는 방법.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는 목표 수익률이 연 2.8%. 별로 안 높죠. 만기 6개월, 투자 위험도는 4, 저위험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펀드 재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발주 확정 매출 채권으로 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JYP도 2019년 12월 26일 NH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서 30억을 투자했습니다. 만기가 6개월이었으니까 2020년 6월 26일이 만기가 되는 거였죠. NH투자증권은 JYP의 돈 30억을 받자마자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에 돈을 넘겼어요. 그런데 2020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옵티머스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였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으로 간 게 아니고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 개인의 주식, 파생상품 투자 이런 곳에 흘러갔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알고 보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 같은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펀드 자산으로 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했죠. 이렇다 보니 2020년 6월에 펀드 환매가 연기됐고, 그리고 결국 운용사 대표, 옵티머스의 대표 등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대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 사태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후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는 옵티머스의 인가를 취소했겠죠. 그리고 펀드 신탁 계약을 가교 운용사로 하여금 이어받게 했어요. 그리고 가교 운용사는 실사를 거쳐서 투자금이 실제로 흘러들어간 사모사채 발행 회사,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 현장 등 투자처를 추적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산을 추심하고 일정 부분의 돈을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회수된 돈은 투자자들에게 배분되었죠. JYP도 약 4억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30억을 투자했는데 4억 8천만 원만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25억이 남은 거죠. 그래서 JYP에서는 이 25억 원까지 회수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제 소를 제기할 때는 청구 원인이라는 것을 쓰게 돼 있는데요. JYP는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 원인은 NH투자증권과 체결한 수익증권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왜? 속아서 샀으니까. 계약이 취소되면 당신들은 내 투자금 30억 원을 갖고 있을 권한이 없으니까 그걸 돌려받아야겠다. 이게 첫 번째 청구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예비적으로 설사 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이 인정이 안 된다면 너희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적었어요. 자, 첫 번째. 결론은 반환 의무 없음이에요.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NH투자증권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JYP 돈 30억을 받은 게 되니까 돌려주어야겠죠.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의 법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받은 이익이 돈이면 실제로 써버렸는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추정한다. 다만 그 돈을 받은 수익자가 돈을 준 사람의 지시나 아니면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돈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이 수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이 법리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본 자금 흐름 기억하시죠? NH증권은 투자자인 JYP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에 넘겼을 뿐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JYP가 NH투자증권에 준 투자금 30억 원이 여전히 NH투자증권에 있다는 추정은 깨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돌려줄 부당이익 30억 원이 없다는 겁니다. 통로 역할만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까요? 이제 JYP 측에서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두 번째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약간 용어가 비슷해 보이죠? 조금 구분해 볼까요? 부당 권유 금지 의무는 적극적으로 잘못 말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인데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알려주거나, 한마디로 거짓말과 단정의 영역입니다. 그럼 설명 의무는 뭘까요? 한마디로 제대로 알아보고 충분히 설명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품의 구조, 투자 대상, 위험, 이익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검토해서 이해하고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을 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검증과 고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NH투자증권이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투자 권유 이메일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만 적혀 있던 건 맞는데, 함께 교부된 투자 설명서에는 국내 발행 채권, 현금성 자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공공기관 확정 매출 95% 이상이라는 그 표현 옆에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가 준 자산 명세 등을 믿고 자기 스스로도 95% 이상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이라고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최소한 NH투자증권은 투자자한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건 옵티머스가 되는 거죠. 부당 권유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 근거는 뭘까요? 법원은 옵티머스가 준 자료를 그대로 믿고 전달해 준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건 투자 설명서에 보니까 기본적인 수익 구조,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실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NH증권 내부의 상품 승인 소위원회에서도 뭔가 의구점을 제시했어요. 매출 채권 간접 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조셉 회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투자 구조나 위험, 이역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자한테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검증 및 고지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손해는 25억인데 JYP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전액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60%인 약 15억 원.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근거로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제한했을까요? 첫째, 이 옵티머스 사태의 출발점은 NH투자증권이 아니다. 바로 옵티머스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돈을 편취한 주체는 NH투자증권이 아니라 옵티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NH투자증권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두 번째, 투자자 본인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상품 내용과 위험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투자를 결정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JYP가 전문 투자자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죠. 상장 기업 정도면 이 정도 상품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JYP가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의 절반보다 많은 60%를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옵티머스 사태가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이끌어냈어요. 이 내용이 법률 규정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사모펀드의 분류가 이제 운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 유형, 일반 투자자냐, 기관 투자자냐 이걸 기준으로 구분하는 걸로 개편이 됐고 핵심 상품 설명서라는 제도를 새로 신설했어요. 한마디로 판매사에게 사전 검증, 사후 감시 의무를 부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판결이 펀드 판매 회사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첫 번째, 더 이상 운용사가 준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매회사는 상품 구조, 투자 대상, 위험을 스스로 이해해야 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운용사에 문의해서 그 의문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죠. 받은 투자금을 약정대로 신탁업자에게 넘겨서 펀드 재산으로 편입시켰다면 그 투자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뭘까요? 펀드 환매가 중단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보다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다만 이때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손해 전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증, 정부가 만하지 않는 한 안전함 이런 표현은 그 자체로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문 투자자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전문성 때문에 책임 제한 법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전문 투자자라면 스스로 상품 구조와 위험을 검증할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펀드 가입을 통해서 투자한 돈이 판매사를 거쳐서 신탁업자에게 보내지고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서 펀드 재산이 관리된다는 것을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뭔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법 지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